선생님들께서 이제 채팅에 올려주신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낀 채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확진 아동의 연구에서 이제 조금 더 어린 아동들도 포괄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의 질문과 코멘트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기반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던 교수님들께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홍관표 교수님의 코멘트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 이 주제 발표했던 홍광표입니다. 제가 주제 발표 내용은 좀 많았는데 그것을 짧게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말씀 못 드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내지는 아동에 관련해서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문제냐라고 할 때 국가에서 볼 때, 방역 당국에서 볼 때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염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별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는 후유증도 별로 없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투자할 때 더 고위험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더 감염 위험이 높은 분들한테 자원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성인으로 되는 기간이 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16개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까지 2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올해 말까지 간다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있어서 성장에 드는 얼마 안 되는 시간 중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코로나 세대로 불리우는 이 아동이 아닌 다른 세대는 겪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것들을 2년 동안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지금 코로나 세대를 겪는 이 아동의 전 인생에 거쳐서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굉장히 클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통계나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동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5년 단위로 하는 아동종합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5년 단위로 이건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5년 있다가 실시해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2018년에 시행했으니까 5년 뒤면 2023년이거든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엔에서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많은 통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로 어떤 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아동 학대에 관련된 통계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국가 차원에서 학업 성취도 조사를 했는데 학업 성취도 조사가 지금 조사되는 대상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를 따져볼 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학원을 사실은 저희가 농담 삼아서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을 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원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학원에 가는 비율이나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비율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걸 보완할 만한 다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전에 당연히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이 있었을 때 그 결정의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과연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학업 성취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나 통계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정부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코로나 아이들 확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검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한번 받아보신 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본인의 2주, 뭐 1주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본인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인의 경우에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게 초등학생이었거나 중학생이었거나 아니면 뭐 유치원생이었거나 이런 아이들이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도 감염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나 이런 데서 가면 뭐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쉬쉬하면서 어느 학교에 누가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가 또 받게 되는 이제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사실은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네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감염 상황에 있었을 때 감염된 아이들에 대해서 너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그러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더 뭐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되는 거죠. 네. 지금 홍광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이 된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을 고민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인권 침해의 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그 시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까 뭐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쓰냐 마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나의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아까 뭐 복지부에서 오신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안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전의 기준, 그 다음에 그 위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사망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일한 조치를 취할 때 개인이 처한 특별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일한 조치가 그럼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한 지침 이런 원칙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현장에서는 혼란과 막연한 공포로 그냥 일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얼마만큼 이걸 써야 되느냐 시설의 그 큰 건물에 있는 아이들이 이거를 그 같은 패밀리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지켜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그 원칙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특히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반영한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매뉴얼, 지시를 일일이 하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원칙에 일관해서 어떤 실무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희 교수님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까 질문 주셨던 이제 연령이 더 낮은 아동에 대한 사례가 조금 더 이제 빠져서 시간상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연령이 아주 낮은 아동들 같은 경우
지금 물리적으로 시설면, 환경면에서 장난감도 없고 놀이기구도 전혀 없고 그냥 방에 침대에 있고 사실 어떤 부모는 이불도 급하게 간다고 1m짜리 이불 가져가서 덮고 자는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과 또 음식 부분도 아이가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유식에 대체되기가 어려운 뭐 죽이라던가 이런 음식을 그냥 준다던가 또 설명도 그 다음날이 돼서야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영유아를 데리고 들어간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시간, 두세 시간이 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부모는 시설을 잘 만나면 그래도 그 다음에 뭘 장난감을 갖다 주거나 뭐를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이제 학부모님들의 톡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간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대처를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아동이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는데 어른으로서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병원 관계자가 설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만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본인 방식으로 소화해서 아이에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리 들어야지 본인들이 이제 적응이 좀 잘 일어나고 또 돌아와서도 또 일상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문턱들을 넘을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 시스템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